예, 저는 서강대학교 화학과에 근무했던 이덕환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 5년 돼서 백수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진짜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한 시초격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좋아하는 모습 같은 거 보고 어떠세요? 실제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제가 처음 사용했죠. 서강대학교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협동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저는 제 자신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는 반가운 일인데, 그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활동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 과학 자체를 너무 폄하하고 희화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들어가서요. 작년에는 과학계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뒤덮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부가 의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정부나 혹시 관료들이 좀 이공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나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 소위 문송이 중심의 이 과학기술 거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뭐 조선시대의 낡은 관행을 답습했다고 조선시대의 산업공상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문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IMF 위기를 겪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기피한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이제 조금 극복을 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이공계 과학자들에 대한 뭐 직격탄이었죠.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 저는 떼도둑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과학자들이 떼도둑이 되어버렸는데 올해는 또 이공계 핵심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계가 갑자기 악마적 범죄 집단 해가지고 악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떼도둑이 됐고 의사는 악마가 돼버린 세상이죠. 리더십의 문제죠. 정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대통령은 과학기술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행정을 펼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아주 줄기차게 외치던 후보였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남짓 지나자마자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이틀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올해 졸업식에서 있었고 뭐 의사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과학계는 집단적으로 저항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의료계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과학계가 집단적인 목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학계는 R&D 쪽은 정부가 탄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탄압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과학계에서는 저항을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과학계가 저항을 했죠. 작년에 아주 심각하게 저항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올해부터 대통령이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뭐 성사가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작년보다는 1,000억 원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의사들과의 갈등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과학기술계하고의 문제는 연구비에 한정된 거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과학기술계가 일반 국민의 눈을 벗어나서 솔직하게 대화가 가능했고요.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길죠. 벌써 한 20여 년을 계속 이어져 오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연장선상에 있었고,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응이 좀 즉각적이었고요. 국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연장해서 보면 지금 의료는 국민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다수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나 뭐 여야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니까 의사 증원은 맞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불만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 비용을 내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부분이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의료계에서 늘 쓰는 말이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이 나오는 법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문제를 키워가는 동안에 의료계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 기억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시발점은 응급실 뺑뺑이하고 소아과 오픈런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진 게 핵심이죠.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진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의 부족입니다. 지역의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고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 분야의 의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역의 의사가 없어지고 그 필수 분야의 의사가 사라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은 잘못된 의료 수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책임 묻기 때문이죠. 그 의료 수가가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소위 돈 되는 분야로 그 몰려갈 수밖에 없었고, 응급 중증 환자들에 대한 그 관심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국종 교수의 사례였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실력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국종 교수가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정부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였죠. 그런 그 구체적인 병인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의료계에서 이 논쟁의 핵심으로 끌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증상인 의사 부족만을 마치 그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잘못 포장해서 그 사태를 왜곡시키는 정부를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의료계가 당당하게 나서서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부족했던 거는 지금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전은 훨씬 더 심각했었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1977년 이 의료보험이 시작될 적에 우리나라의 의사는 16,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 대통령이 쓰는 자료에 따르면 11만 5천 명, 의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4만 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무려 7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으로 논란을 끌고 가버린 거죠. 의사가 16,000명밖에 안 됐던 시절에도 응급실은 돌아가고 있었고 소아과 병원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11만 명, 14만 명이 되는데 지역의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필수 의료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 수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었는데 의료계가 그 문제의 핵심을 드러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겁니다. 네. 그 필수 의료에 지원 안 하는 거라 기초과학이 좀 우리나라가 빈약하다고 평가받는 것 같은데요.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그게 혹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바라봐도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좀 특별한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1달러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전 세계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산업화, 공업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선진 기술의 기반이 됐던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투자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가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었고요. 이제 뒤늦게 이제 그 기초과학의 중요성, 기초과학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필수 의료의 경우는 다릅니다. 필수 의료의 중요성이나 필수 의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 관심을 돌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과가 중요하고 특히 그 심장내과가 아주 절실하게 중요하고 산부인과가 중요하고 소아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 투자를 안 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의료 정책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사가 16,000명밖에 없었던 시절에도 모든 의사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던 시절에도 필수 의료 분야에 헌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수가 7배나 늘은 지금 상황에서도 갑자기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뛰어드는 의사가 줄어들었다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은 분명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의료 수가, 무차별적인 책임 묻기, 이거죠. 그 문제 때문에 기왕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던 의사들까지 그 다른 분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인력을 다 쫓아내버린 게 보건복지부다 하는 거를 명백하게 근거를 가지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어야 되는데, 이 엉터리 진단에 대한 반론을 펴는 일에 집중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건 의사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면은 길러내야죠. 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 그 의사 수를 늘리지 말자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였습니다. 왜 연봉을 4억이나 6억을 주겠다고 하는 지역의 공공병원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 4억, 6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지역의 공공병원에 그 일자리를 탐냈다가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그 앞섰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했는지, 이거는 의료계의 아주 심각한 전략적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좀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시점에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 지난 2월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고,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문제가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결국 2월 초에 문제가 불거지고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사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철회라고 하는 것이 뭐 취소인지 철회인지 모르겠는데, 뭐 백지투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무릎을 꿇었던 셈인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그 학생도 안 돌아오고 있고 그 전공의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지금은 굉장히 난감한 형편일 겁니다. 전공의나 의대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라. 이거 또 다른 폭탄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의대 진학의 그 꿈을 키우고 있는 수험생이나 또는 N수생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의대 증원을 그 노리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제가 어줍지 않게 의료계에다가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솔직하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목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잔뜩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목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의료 현장의 현실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이게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다. 그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그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한 그 소통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드렸던 질문 2번에 대한 답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해주신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대생이랑 좀 돌아오게 할 방법은 원점 재논의밖에 없는데 원점 재논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내년에 어제 이제 국회의원 중에 이주영 의원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때 올해 의대생 4년차 없으면 내년에 인턴 없고 올해 인턴 없으면 내년에 레지던트 1년차 없는 거다. 계속 빵꾸 나는 게 올해 한 해만 빵꾸 나도 몇 년간 되게 힘들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그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3월 초순에 그 무슨 어디서 발언한 내용도 있고 대통령의 요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7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의사의 숫자는 7배가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은 2.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변호사의 숫자는 무려 30배가 늘어났다. 왜 변호사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었는데도 변호사들은 반발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은 왜 반발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2006년에 350여 명의 입학 정원을 줄일 적에 그것도 의사들의 거부 때문에 350명을 줄였고 그 숫자를 안 줄였더라면 벌써 10,000명 가까운 의사가 더 생겼을 거다. 그리고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그 정말 엄혹한 그 팬데믹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반발을 해서 할 수 없이 정부가 그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의료계에서 그 이런 왜곡된 자료, 왜곡된 데이터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팩트가 돼버렸어요. 2006년에 350여 명 그 감축한 것도 의사들의 반발. 2020년에 그 400명 공공의대 무산된 것도 의사들의 반발. 그 의사들은 무조건 의대 증원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팩트는 그게 아니죠. 2006년에 351명 감축한 거는 사실은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서 의대 정원을 줄여오던 끝자락이었습니다. 왜 줄였느냐? 의사 양성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어야지 돼요. 변호사 자격만 정부에서 주면은 양성이 끝납니다. 의사는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주고 나서도 또 6년 내지 7년에 걸친 수련 과정이 의대 다닐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도 높고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수련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공의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수련 과정에 있는 거고 거기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수련 과정이 없으면 의사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명을 해줬어야죠. 공공의대, 2020년에 공공의대 그 무산은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이 너무 어설프고 그 정말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반발을 했던 거는 사실인데 마지막 순간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포기한 거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숨겨져 있었던 소위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 조항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운동권 인사들의 자녀들은 공공의대에 그냥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이 공공의대 설립 계획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알려지면서 정부가 부끄러워서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아니고. 또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 보건복지부의 억지 행정에 대한 인식을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못했던 거죠. 그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한 개 대학 말고는 다 없어졌죠. 의학전문대학원이 6년 과정도 모자라 가지고 의사가 되는 과정을 8년으로 늘려놓았던 의학전문대학원.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 의학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의 이공계 교육을 얼마나 그 왜곡시켰고
의학 교육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거 아니죠.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이유로 해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책임 보건복지부가 져야죠. 여태까지 보건복지부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에 약대 2+4 학제, 이거 전국에 있는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가 아주 그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 엉터리 학제 때문에. 그거 보건복지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의료행정,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계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계를 밑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었던 게 보건복지부의 그 왜곡된 의료 행정이었죠. 그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제라도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R&D 삭감이 되면서 이공계생들이 많이 떠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복원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공계생들이 좀 돌아올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렇게 진행되면 의대생들이 떠날 텐데, 그들이 이제 의사는 되겠지만 필수 의료로 가고 있었던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필수 의료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질문이랑 좀 연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어요. 그 R&D 문제, 그 R&D 예산 삭감의 문제는 그 자체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하고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의대 증원이 이렇게 되면은, 정원이 이대로 되면은 이공계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작년 가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의대 쏠림, 의대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의대 쏠림이나 의대 블랙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어설프게 의대를 증원을 해 놓으면 그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작년에도 뭐 불을 보듯이 명백했습니다. 의대 쏠림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의대를 증원하면은 상위권의 이공계 학생들은 다 의대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명백한 사실이죠. 이게 단순히 그 신입생들만 몰려가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도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제 그 정부의 그 떼도둑 발언 때문에 연구비가 삭감되고 이공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이 되고 나면은 이공계로, 특히 자연대, 공대로 진학했던 학생들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자연대하고 상위권 대학의 자연대, 공대 학생들 중에 의대 진학을 위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과학고 교육을 포기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고요. 4대 과기원에 진학했던 학생들도 중도 포기하고 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의대 쏠림, 의대 블랙홀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이 정상적인 이공계 교육, 이공계 인력 양성은 어렵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여놓으면은 이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될 거라는 거는 분명하죠. 네. 지금 보면 초등의대 입시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의대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의대가 증원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오히려 사교육이 좀 덜해진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입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50만 명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2,000명을 늘려서 5,000명이 안 돼요. 2,000명을 늘려도 5,000명 수준입니다. 50만 명 중에 5,000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의대 문을 넓혔으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질 거다. 그거는 저 꼭대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고, 의대 진학을 꿈꾸고 학원가를 기웃거리는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25만 명이 의대 진학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교육 시장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은, 사교육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넓다고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2,000명 늘여가지고 그런 진입장벽이 낮아질 거를 기대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만 명을 늘리면 진입장벽이 낮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좀 밤에 읽어보고 되게 재미있었던 오피니언이 어설픈 전문가들의 억지에 흔들리는 사회라는 글을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쓰셨던 것 중에 그걸 이제 지금 현 상황에도 그 오피니언이 적용이 될까요? 그럼요.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참 80년대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 모두가 희망했던 민주화가 진행되고 나면은 우리 사회가 진짜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IMF를 경험을 했고, 외환위기를 겪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는 때도둑, 악마 이런 말까지 등장하게 됐죠. 그 모든 과정에 정책 결정에 정말 섣부른 선무당들이 관여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탈원전을 밀어붙였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해괴망측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였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 썼고요. 그 정책을 밀어붙였던 주역들은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제대로 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선무당들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친구들이었죠. 지금 의정 갈등도 똑같죠.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관, 차관 전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입니다.
사실은 2020년에 민주화 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 조항이라는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공공의대 설립안을 밀어붙였던 주역도 지금 현재 차관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죠.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던 거를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기망한 겁니다. 일본과 영국이 의대를 늘렸습니다. 일본하고 영국은 의과대학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영국은 한 3.6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일본이 늘린 의과대학의 정원은 10년 동안에 1,700명이었습니다. 10년 동안에. 영국은 의과대학 정원이 10,000명이 넘는데 작년에 200명 늘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새까맣게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러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고백을 했어요. 뭐 사실이라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은 그런 고백이었는데, 왜 일본은 10년 동안에 1,700명밖에 못 늘렸고 영국은 200명밖에 못 늘렸는가? 정확하게 수련 과정 때문이거든요. 수련 과정, 지금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을 만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빼내고 거기다가 수련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전문의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350만 원 주는 전공의를 빼내고 거기다가 억대 연봉에 전문의를 집어넣으면은 병원의 운영이, 재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거는 전문의를 길러내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행할 병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대병원을 지어주는데 7,000억이 들어간다고 알려졌었어요. 그런 병원을 수십 개를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재정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영국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의사 양성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보건복지부가 정말 선무당들의 놀이터죠. 의료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제학 전공의 정말 문외한들이 보건복지부를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의료행정의 전문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오기입니다. 의료계가 정말 행정이라는 전문성을 키웠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행정 전문가를 육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아주 실패를 했죠.
일부 대학에 의료행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의료계에서 퇴출된 사람들이죠. 의료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에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말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의료계 인사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의료계 출신의 왜곡된 행정 전문가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행정 전문가보다 훨씬 더 폐해가 더 큽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군데서 경험했던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마지못해 출구를 찾은 그런 행정 전문가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가 의료계 전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한 전문가의 출구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의학 전문가가, 의료 전문가가 행정까지 겸비한 그런 인력을 만들어내야죠. 엉터리 전문가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계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좀 헛소리, 저 같은 저 식견도 없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냥 분위과 나누지 말고 이과 교육을 먼저 해라. 너무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통계나 이런 거.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문이과 구분 교육은 정말 악의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문이과 구분 교육을 철폐하라고 얘기를 20여 년 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걸 완전히 왜곡을 했죠.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은 없어집니다.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아마 의료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2028학년도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고 나면은, 그리고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이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과학교육은 다 없어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통합과학이라는 거,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의대 교육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도 지금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대하고는 상관없다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무소불위의 형태로 지금 교육을 망쳐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사들도 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아주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 정부가 전공이랑 의대생들이나 뭐 병원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막 엄청 진료 유지 명령이나 이런 행정 명령들을 좀 저는 남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혹시 좀 교수님 같은 지식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남발 정도가 아니고 불법이고 우선 전공의들 사표를 제출한 전공의한테 사표 수리를 금지하라고 하고 취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는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조경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이 정말 심각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뭐 행정명령 철회 이런 정도로 해결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전공의라고 하는 분들이 20대 말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정부의 장차관이라는 인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폭압적이고 거친 언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억압을 했던 거는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 밑에서 행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헌법도 무시하고 실정법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무시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무시하던 권위주의 시대에도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거친 언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좀 목소리가 심했던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그야말로 밥줄을 끊어놓겠다는 식의 공갈 협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정부의 조치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난 2월, 3월, 4월 달에 겪었던 정말 트라우마 같은 일이죠.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였습니다. 지금 지난 2월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이 의대 증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와 있는데 놀랍게도 과학기술계는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의료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 아주 심각했을 적에는 저는 화학을 전공했지만은 경제학 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의 교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원자력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애교협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갖고 활동도 했어요. 탈원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학기술계가 외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저를 포함한 일부 과학자들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일에 같이 나섰었는데
지금 의정 갈등의 경우에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학기술계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의학계가 과학기술계하고의 연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결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계, 의료계에서 앞으로 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연대, 유대가 있어야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협력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 과학기술계의 아주 골치 아픈 고질병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의학계는 의학계의 이슈가 따로 있고, 기초과학계는 기초과학의 이슈가 따로 있고, 공학은 또 공학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따로 있고,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뭐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카르텔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필요할 적에는 연대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과학기술계가 그런 면에 너무 소홀히 했다. 저는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사회성을 기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만 살면 되지. 내 옆에 분야는 뭐 알아서 살겠지. 이런 식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 이거 참,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는 못 삽니다. 비슷한 생각 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대해야 되고 유대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과학기술계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분열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탈원전, 뭐 이런 의정 갈등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과학기술계도 좀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아니라 유대를 강화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